1990년대 초반 저는 외과 전공의였습니다. 지금도 그 시절 제 모습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늘 부족했던 잠입니다. 당직실 침대에 눕자마자 삐삐가 울리고 겨우 2시간 눈을 붙였다 싶으면 다시 응급실에서 콜이 오던 나날,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언제나 초췌했습니다. 눈 밑은 그늘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늘 반쯤 뛰는 듯 했습니다. 하얀 가운 주머니에는 청진기와 펠라이트, 작은 수술 가위, 그리고 손때 묻은 수첩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. 그 수첩 안에는 제가 맡은 환자들의 이름과 활력 징후, 드레싱 스케줄이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죠. 잠은 부족했지만 그 수첩만큼은 단 한 줄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. 그해 제 인생에 30년 넘게 이어질 인연이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. 어느 날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 한 분이 외과로 실려왔습니다. 그 환자를 당시 전공의였던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. 교통사고였습니다. 차트를 넘겨받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. 대장과 방광이 파열되었고 골반뼈는 산산이 부서졌으며 대퇴부까지 골절된 상태였습니다. 표현이 참 조심스럽지만 그야말로 온몸이 너덜너덜하다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. 솔직히 그때는 이 환자가 살아서 이 병동을 나갈 수 있을지조차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. 응급수술이 이어졌고 중환자실에서의 시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. 그리고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정도의 큰 외상을 입고 입원한 환자가 한 분 더 있었습니다. 저는 두 분의 병상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며 상태를 살폈습니다. 이런 중증 외상 환자를 돌보는 일은 결코 몸으로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. 극심한 통증, 앞으로 걸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, 사고의 기억에서 오는 두려움까지 육체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가 한데 뒤엉켜 있었기에 저는 회진 때마다 환자의 표정 하나, 작은 신음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. 몇 주, 몇 달이 흘렀습니다. 다른 상처들은 더디게나마 아물어가고 있었는데 유독 골반 골절 부위 한 곳에서만 계속 진물이 흘러나왔습니다. 소독을 하고 항생제를 써도 그 자리만큼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드레싱을 준비하던 저에게 환자가 힘겹게 그러나 간절한 눈빛으로 말을 걸었습니다. 선생님, 골반 골절 있는 곳이에요. 뭔가 이물질이 있나 봐요. 계속 진물이 나고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를 않아요. 이것 좀 제발 좀 치료해 주세요. 낫게 해주세요. 그 목소리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. 몇 달을 병상에 누운 채 사고의 고통과 싸워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잡는 지푸라기 같은 그 목소리 말입니다. 사실 이런 중증 외상 환자에게는 사고 당시 골절된 뼈 조각이나 이물질이 몸속 깊은 곳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. 하지만 그것을 찾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. 눈으로 볼 수 없는 좁고 구불구불한 상처 길을 오직 손끝의 감각 하나에 의지해서 더듬어 들어가야 하니까요. 그래도 저는 시작했습니다. 진물이 흘러나오는 작은 구멍, 그 좁은 길을 따라 가느다란 수술 도구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기를 반복했습니다. 혹시라도 주변 조직을 다치게 할까봐 숨을 죽이고 손끝의 감각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. 진료 시간이 끝난 늦은 밤, 다른 당직 업무를 마치고 나서야 겨우 짬을 내어 그 병상 앞에 다시 서곤 했습니다. 첫날은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습니다.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며칠이 지나도록 손끝에 닿는 건 오직 물컹한 조직뿐, 딱딱한 이물질의 감촉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. 진물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고 환자의 얼굴에는 지쳐가는 기색이 점점 짙어졌습니다. 오늘도 안 나왔어요? 선생님? 환자가 힘없이 물을 때마다 저 역시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. 다른 환자들을 돌보고 응급콜을 받으러 뛰어다니는 바쁜 하루 속에서도 그 상처 하나만큼은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.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분명 있었습니다. 하지만 낫게 해주세요 라던 그 목소리가 자꾸만 저를 다시 그 병상 앞으로 이끌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다시 시간을 내어 상처 부위에 수술 도구를 조심스럽게 밀어넣고 더듬어 보던 중 손끝의 이전과는 다른 감각이 느껴졌습니다. 딱 하고 뭔가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.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. 혹시 놓칠세라
손끝의 감각에 온 정신을 집중한 채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것을 붙잡아 끄집어냈습니다. 작지만 분명한 뼈 조각이었습니다. 몇 달 동안 환자를 그토록 괴롭혀온 그 지긋지긋한 진물의 원인이 바로 사고 당시 골절되며 몸속 깊이 박혀버린 작은 뼈 파편이었던 것입니다. 며칠에 걸친 반복된 시도 끝에 마침내 찾아낸 그 조각 하나가 그토록 오랫동안 한 사람을 괴롭혀왔다는 사실이 좀처럼 믿기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그 뼈 조각을 제거한 이후 환자의 상태는 거짓말처럼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. 멈추지 않던 진물이 눈에 띄게 줄어들더니 상처는 하루가 다르게 아물어갔습니다. 그런데 저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. 이 사실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. 담당 교수님의 지시나 허가 없이 전공이 혼자서 환자의 몸에 도구를 넣어 이물질을 찾아 제거한 것은 그 시절의 엄격한 위계질서 속에서는 어쩌면 전공의로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.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. 드레싱을 하다가 뼈 조각이 하나 저절로 나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. 사실은 제가 며칠에 걸쳐 애써 찾아낸 지극히 인위적인 발견이었습니다. 하지만 저는 그것을 마치 자연스럽게 빠져나온 것처럼 이야기했고 환자와 조용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입을 맞췄습니다. 환자도 그 뜻을 알아차린 듯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. 그렇게 이 사건은 우리 둘만의 작은 비밀 하나를 품은 채 조용히 일단락되었습니다. 돌이켜보면 그건 정직하지 못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. 환자가 나았다는 것,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.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그 환자와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. 제가 결혼할 때 그 환자는 잊지 않고 예식장을 찾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. 훗날 제가 전방의 군의관으로 배치되었을 때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주었습니다.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제가 부산에서 개원의로 자리 잡았을 때도 여전히 저를 찾아 병원 문을 두드려 주었습니다. 병상에 누워 선생님 낫게 해주세요 라고 애원하던 그 목소리와 세월이 흘러 원장님 잘 지내셨죠 라며 웃으며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지금의 모습이 제 안에서 겹쳐질 때마다 저는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마음이 듭니다. 벌써 30여 년이 되었습니다. 참 질긴 그러나 참 감사한 인연입니다.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낸 이유는 단순합니다. 의학은 첨단 장비와 정밀한 검사로 이루어지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잠도 제대로 못 자던 초췌한 전공의가 며칠 동안 포기하지 않고 좁은 상처 속을 더듬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. 환자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, 그것뿐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마음은 때로 엄격한 규정과 절차 앞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작은 거짓말 하나로 포장되기도 합니다.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그 환자를 통해 배웠습니다. 30년 전 그 작은 뼈 조각처럼 때로는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오랜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아주 오랜 인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그 인연은 30해가 지난 오늘까지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